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옛날 조선의 깊은 산골, 기이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어서 때로는 세상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연이 맺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의 뜻으로 운명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청송마을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청송마을은 첩첩산중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흰 바위산이 우뚝 솟아 있고 서쪽으로는 푸른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바깥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로는 맑은 시냇물이 콸콸 흘러가며 그 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지요. 그 마을 입구 언덕 위에는 한때 양반이었으나 이제는 몰락한 도윤과 그의 아내 혜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초가집은 비록 낡았지만 정갈하게 가꿔져 있었고 작은 뜰에는 혜린이 손수 심은 채소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과거에 몇 번 응시했으나 번번이 낙방하여 이제는 마을에서 글을 가르치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38배 나이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는 때로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그의 아내 혜리는 인근에서도 소문난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35의 나이답지 않게 어여쁜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찾아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였지요. 그의 여름 마을에는 유난히 더위가 심했습니다. 한낮의 태양은 자결하듯 내리쬐었고 논두렁의 풀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매미들은 나무 그늘에 숨어서도 지친 듯 울어댔고 개들은 혀를 내밀며 그늘 아래 납작 엎드려 있었지요. 온 세상이 더위에 지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마을 끝자락에 혼자 사는 과부 미연이 도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미연은 문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35의 나이였지만 아직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옹기병이 하나 들려 있었는데 그 병에서는 고소한 향기가 은은히 풍겨나고 있었습니다. 아, 미연댁이구나. 어서 들어오시오. 도윤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혜린도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은 이 참기름을 짜다가 손을 다쳤소이다. 미연은 부끄러운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왼손 검지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피가 아직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혜린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도윤도 얼른 다가가 미연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미연의 상처 부위를 감쌀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연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었습니다. 도윤의 손길이 어찌나 부드럽고 따뜻한지 상처의 아픔조차 잊힐 지경이었지요. 상처가 꽤 깊습니다. 혜린, 약초 좀 가져다 주시오. 네, 곧 가져오겠습니다. 혜린이 안채로 들어가는 사이 도윤과 미연은 마당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매미 소리만 요란했지요. 아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소이다. 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깊어 감각이 마비된 것일게요. 도윤이 답했지만 그 역시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살갗에서 은은히 풍겨오는 참기름 향기가 그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고소하고 깊은 향이었지요. 선생님, 네. 혹시,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혜린이 약초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로 상처를 감싸드리지요. 혜린은 능숙하게 약초를 으깨어 미연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아주었지요. 며칠 후면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참기름은 어디서 짜신 거예요? 뒷산 들깨밭에서 따온 것이옵니다. 올해는 들깨가 유난히 잘 되어서 미연은 병을 내밀었습니다. 병 속의 참기름은 황금빛으로 윤이 났고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이런 좋은 기름을 어찌 받겠습니까? 도윤이 사양했지만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를 갚는 마음이니 꼭 받아주시오. 그럼 고맙게 받겠습니다. 혜린이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마치 운명의 실이 서로를 엮어가기 시작하는 듯 했지요. 미연이 돌아간 후 도윤과 혜린은 저녁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참기름 향기가 온 집안에 번져 있었습니다. 좋은 향이군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미연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그녀의 따뜻한 손길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요. 혜린 역시 뭔가를 느꼈는지 남편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직감으로 그녀는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하지 않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청송마을에는 참기름 향기가 달빛과 함께 떠돌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지요. 운명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연의 상처는 깨끗하게 나았지만 그녀의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깊어져만 갔습니다. 도윤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밤마다 그녀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3년 그동안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더이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해질 무렵이 되면 도윤의 집 쪽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일인데 미연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날이 갈수록 도윤에 대한 그리움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 도윤의 옷자락이 떠올랐고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지요. 어느 날 저녁 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과 그리움에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소가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차라리 모든 것을 털어놓자. 미연은 참기름 한 병을 들고 도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개들이 지저대고 어디선가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누구십니까? 혜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입니다. 아, 어서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도윤과 혜린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등불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이 무척 다정해 보였습니다. 이런 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린은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미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윤도 이상함을 느끼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부인. 미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씀이신지.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등불만이 흔들거리며 그림자를 만들어냈지요. 도윤은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고 해리는 조용히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연댁. 도윤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혜린이 남편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혜린, 나도 모르게 미연댁을 생각하게 되었소. 도윤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혜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화가 나실 만하지요. 미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연댁. 혜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혜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부인. 미연댁도 우리 남편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명이 이상하게 돌아간 것이지요. 혜린의 말에 도윤과 미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토록 관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어찌 해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서로 미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혜린의 말에 방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적대적인 정적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정적이었습니다. 부인, 고맙습니다. 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린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미연이 가져온 참기름 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참기름처럼 우리 세 사람의 인연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끼리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혜린의 말에 도윤과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시선보다 서로의 마음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의논했지요. 참기름 향기가 그들의 대화를 감싸며 흘러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청송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혜린 그리고 미연이 너무 가깝게 지낸다는 것이었지요. 그 세 사람 뭔가 이상하다. 과부가 남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 봐라. 저런 일이 어디 있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어느 봄날 미연이 다시 참기름을 짜서 도윤의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참기름 한 병은 그들만의 약속이자 상징이었지요. 올해 들깨가 더욱 잘 되었네요. 혜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 분 덕분입니다. 혼자였다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름을 짤 수 없었을 거예요. 미연도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의 슬프고 외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요. 도윤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도 한결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참기름의 고소한 향을 맡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봄바람이 그들의 옷자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무슨 꼴이 이 모양이냐?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와 함께 마을 이장이 대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마을의 어른들 몇 명이 함께 왔습니다. 이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윤이 일어서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온 마을이 떠들썩한데 모르겠다는 말이냐? 이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꼴사나운 일이 어디 있느냐? 과부와 남의 집 남편이 그리고 그 부인까지 한데 어울려서 이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혜린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잘못 생각하긴 뭘 잘못 생각해. 온 마을 사람이 다 보고 있거늘. 우리는 그냥 서로 도우며 살 뿐입니다. 미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우며 산다고? 이런 꼴로? 이장 뒤에 한 어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마을의 채통이 말이 아니야. 당장 이런 일 그만두지 못하겠나? 어른들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도윤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미연은 당장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재혼을 하든지 해야 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혜린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장이 놀란 눈으로 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를 떠나보낼 수는 없어요. 이 부인이 정말 어른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른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연으로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로 해롭게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로 무엇을 어쩌겠다는 거냐? 만약 어른들께서 우리를 용납할 수 없으시다면 우리가 이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도윤의 말에 혜린과 미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떠난다고? 세 사람이 함께? 이장들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결말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장과 어른들은 잠시 웅성거리며 의논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소. 어른들이 떠나자 세 사람은 조용해진 마당에 다시 앉았습니다. 참기름병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떠날 생각이십니까?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이 마을에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요. 혜린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두 분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미연의 얼굴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참기름 향기가 여전히 그들을 감싸며 흘렀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차갑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지요. 첫 번째 막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금기의 인연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청송마을에서 심리 떨어진 대촌에는 박씨 가문의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명문가 중 하나였던 박씨 가문은 대대로 벼슬을 하며 부와 명예를 누려왔습니다. 높은 기와집과 넓은 마당, 그리고 수십 명의 하인들이 드나드는 모습은 여전히 위풍당당해 보였지만 속사정은 그리 만만치 않았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가문의 기강이 해이해졌습니다. 특히 현재의 가주인 박대감의 장남 연수는 학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주색 잡기에만 빠져 있었지요. 28배 나이에도 책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기생집과 도박장을 전전하며 가문의 체면을 말이 아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아, 그만 정신 차려라. 박대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연수는 또다시 기생집에서 밤을 새우고 비틀거리며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옷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값싼 향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얼굴은 술 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아버님, 무엇을 그리 걱정하십니까? 연수는 술이 덜 깬 채로 건방지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은커녕 짜증스러움만이 가득했지요. 걱정이라니, 내 혼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거늘 이런 꼴로 어찌 장가를 가겠느냐. 박대감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연수와 유씨 집안의 딸 영희의 혼례는 이미 온 동네에 알려진 일이었고 혼수 준비까지 거의 끝난 상태였지요. 하지만 정작 신랑 될 사람이 이런 모양이니 박대감 부인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혼례쯤이야 대충 치르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불효자야. 박대감이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려느냐? 친구들과 약속이 있습니다. 연수는 다시 나갔습니다. 박대감 부부는 속이 타들어갔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연수가 빚을 져서 집안의 보아함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박대감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수 도련님이 노름으로 큰 돈을 잃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보아함을 담보로 맡겼다고 합니다. 하인의 보고에 박대감 부인이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보아함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보들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아함은 박씨 가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상들의 인장과 문서, 그리고 값비싼 보석들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을 잃는다는 것은 가문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연수는 어디 있느냐? 그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졌다고? 박대감이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씨 가문에서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미 혼례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거든요.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유씨 가문의 가주가 박대감을 찾아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박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과로 될 일입니까?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거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혼례는 예정대로 치러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시오. 유씨 가주는 호령하며 돌아갔습니다. 박대감 부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신랑은 도망가고 보아함은 담보로 잡히고 혼례는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어머님,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박대감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글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소. 박대감도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마님, 하늘이가 찾아뵙겠다고 합니다. 하늘이는 박씨 가문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머슴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충직해서 박대감 부부도 신뢰하는 사람이었지요. 하늘이를 들여보내거라. 잠시 후 25살의 건장한 청년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주인마님, 큰일 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아, 우리 집안이 이제 망했다. 박대감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니 신랑이 도망간 혼례를 어찌 치르겠느냐? 혹시 제가 도울 방법이 있다면? 하늘의 말에 박대감 부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가 무엇을 도울 수 있겠느냐? 만약 다른 사람이 신랑 노릇을 한다면?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대감 부부는 하늘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너 설마. 박대감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가 연수 도련님 대신 혼례를 치르겠습니다. 하늘의 대답에 박대감 부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슴이 양반 도련님 대신 혼례를 치른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박대감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머슴이 양반 도련님을 대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들킨다면 그야말로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주인마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갚고 싶습니다. 하늘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박씨 집안에서 자랐고 박대감 부부를 친부모처럼 여기고 있었지요. 15살 때 부모를 잃고 떠돌던 자신을 거두어 준 것도, 그를 가르쳐 준 것도, 사람다운 대접을 해준 것도 모두 박대감 부부의 은혜였습니다. 하늘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날 떨고 있던 자신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시던 박대감 부인의 손길, 몸이 아플 때마다 밤새워 간병해 주시던 모습, 그리고 비록 머슴이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던 박대감의 따뜻함. 그 모든 것이 하늘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켜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만약 발각되면 너는 물론이고 우리 집안까지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박대감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하늘에 대한 걱정과 함께 가문의 운명에 대한 불안감이 함께 묻어 있었지요.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너와 연수는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른데 혼례 때는 신랑의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연수 도련님과 비슷한 키입니다. 하늘의 말에 박대감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시대 혼례에서는 신랑이 모자를 깊숙이 써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목소리는 어쩌겠느냐? 연수 도련님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봤으니까요. 하늘이 실제로 연수의 목소리를 흉내내자 박대감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혼례 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박대감 부인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 봅시다. 일단 혼례만 무사히 치르면 하늘도 그 부분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혼례를 치르는 것이 급선무였지요.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일까? 박대감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인어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혼례를 취소한다면 유씨 가문에서는 혼인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수 도련님이 그 돈마저 탕진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늘의 말이 옳았습니다. 혼인 예물은 이미 연수에 빚 갚는데 쓰여버렸지요. 그럼 정말 해보겠느냐? 박대감 부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박씨 가문의 운명을 건 위험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연수가 입던 옷을 입고 연수의 말투를 익혔습니다. 박대감 부부는 불안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지요. 혼례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하늘은 연수의 옷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으니 정말 양반 도련님 같아 보였습니다. 정말 연수 같구나. 박대감이 감탄했습니다. 목소리도 연습해봐라. 네, 아버님. 하늘이 연수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대감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유씨 집안에 가서 미리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렇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얼굴을 안 보이면 의심받을 수 있어. 하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연수가 되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튿날 하늘은 박대감과 함께 유씨 집안을 찾아갔습니다. 신부가 될 영희와 그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였지요. 연수가 왔구나. 유씨 가주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하늘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완벽했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 혼례를 앞두고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다.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아파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대답에 유씨 가주는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래, 몸이 아팠구나. 이제 괜찮은가? 네, 많이 나았습니다. 그때 신부 영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1살의 영희는 아름다우면서도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하늘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요. 신부를 뵙겠습니다. 하늘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영희도 조용히 답례했습니다.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 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하늘의 말에 유씨 가주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예전의 불량한 연수와는 달리 오늘의 연수는 매우 예의 바르고 진실해 보였거든요. 하늘과 영희는 잠깐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련님, 전에 뵌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깜짝 놀랐습니다. 들켰나 싶었지요. 어떤 면에서요? 더 성실해 보이세요. 예전에는 좀 경박해 보였는데 영희의 말에 하늘은 안심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몸이 아프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영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은 그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유씨 집안을 떠나는 길에 박대감이 말했습니다. 잘했다, 하늘아. 완벽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혼례 당일이다.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하늘의 마음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영희에 대한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그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혼례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혼례 당일이 밝았습니다. 박씨 가문의 대저택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지요. 큰 솥에서는 떡을 찌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마당 한켠에서는 색색의 과일과 나물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신랑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골룡포와 사모간대를 착용한 모습이 영락없는 양반 도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니 정말 연수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일까? 하늘의 마음에는 죄책감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텨내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례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름다운 신부 영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할수록 답이 보이지 않았지요. 하늘아, 긴장하지 마라. 박대감 부인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불안했지만 하늘의 마음을 달래주려 애썼지요. 네, 마님. 오늘만 넘기면 된다. 혼례만 무사히 마치면. 박대감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끝에는 확신이 없었지요. 곧 신랑을 맞으러 온 유씨 가문의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깊숙이 모자를 쓰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혼례 행렬이 시작된 것이지요.
신랑이 나간다. 길하시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늘은 가마 안에서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유씨 가문에 도착하자 본격적인 혼례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신랑석에 앉았고 영희는 신부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서로를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요. 전한례를 올리시오. 사회를 보는 어른이 말했습니다. 하늘과 영희는 서로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교배례를 올리시오.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혼례를 올리고 있지만 자신은 거짓 신랑이었으니까요. 합글례를 올리시오. 마지막으로 술잔을 나누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혼례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하늘과 영희가 술잔을 나누는 순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하인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유씨 가주가 화를 냈습니다. 혼례 도중에 이런 일이라니요. 박씨 댁의 보아함이 사라졌습니다. 하인의 말에 혼례 자리가 소란해졌습니다. 뭐라고? 박대감이 혼비백산했습니다. 보아함이 사라졌다고? 네, 아침에 확인해 보니 보아함이 없어졌습니다. 이 소식에 혼례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보아함에는 양가의 귀중한 예물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도둑이 들었단 말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유씨 가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날에 이런 일이라니. 혼례는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하늘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런데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랑을 조사해 봐야겠소. 갑자기 한 어른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박대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연수 도련님이 요즘 빚이 많다는 소문이 있지 않소? 혹시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 박대감 부인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이미 하늘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정말 이상하지 않소? 혼례 당일에 보아함이 사라지다니. 연수 도련님의 평소 행실을 보면 하늘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유씨 가문의 한 어른이 나섰습니다. 일단 관아에 신고하자. 도둑을 잡아야 한다. 그렇소. 관아에 신고합시다.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관아에서 관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연수는 어디 있느냐? 관리가 하늘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빚이 많다던데 사실이냐? 그런 일은. 하늘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수의 일을 모두 알 수는 없었거든요.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사실인 모양이군. 관리가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보아함은 누가 가져갈 수 있었느냐? 집안 사람들 뿐입니다. 박대감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연수, 너를 일단 잡아가야겠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억울하게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조사해봐야 알 일이다. 관리는 하늘을 결박했습니다. 혼례복을 입은 채로 죄인이 된 것이지요. 신랑님, 영희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될 사람이 죄인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희야,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오해일 거야. 하늘이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실함이 있었지요. 영희는 하늘의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믿습니다.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신랑님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영희의 말에 하늘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있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늘은 관아로 끌려갔고 혼례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박대감 부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보아함도 잃고 하늘까지 잡혀갔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대감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겠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소. 박대감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편 관아에 갇힌 하늘은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운명을 생각했습니다. 박씨 가문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막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진실은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요? 하늘이 관아에 갇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혼례 당일 본 하늘의 진실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아버님, 정말로 신랑님이 죄를 지었을까요? 영희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정황상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유씨 가주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요. 그분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어요. 영희야, 사람의 눈빛만으로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하지만 영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박씨 가문을 찾아갔습니다. 영희 양이 웬일이냐? 박대감이 놀라며 영희를 맞았습니다. 신랑님, 연수님은 정말 죄가 없을까요? 영희의 간절한 물음에 박대감 부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늘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영희 양, 우리도 믿고 싶소. 박대감 부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방법이라니. 그때 박대감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감찰관에게 재조사를 요청해보자. 감찰관요? 최정원 감찰관이 이 고을에 와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분은 명철하기로 소문난 분이라오. 박대감의 말에 영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빨리 요청해 봅시다. 다음 날 최정원 감찰관이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중후한 인물로 공정하고 치밀한 수사로 유명한 관리였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앞장서는 청렴한 관리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최 감찰관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후 직접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박씨 가문의 대저택을 둘러보고 보아함이 있던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그의 예리한 눈은 다른 사람들이 놓친 작은 단서들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연수를 끌어내라. 하늘이 관아의 큰 방으로 끌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감옥에 있었던 탓에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진실함이 서려 있었지요. 최 감찰관은 오랜 관직 생활로 터득한 안목으로 사람의 진심을 읽는데 능했습니다. 박연수냐? 최 감찰관이 하늘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표정, 말투까지 주의 깊게 관찰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보아함을 훔쳤느냐?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최 감찰관은 하늘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관직 생활로 터득한 눈으로 보니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죄인들이 보이는 특유의 초조함이나 눈동자의 흔들림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누가 훔쳤다고 생각하느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느냐? 최 감찰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주저했습니다. 진짜 연수에 대해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솔직히 말하거라.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연수가 아닙니다. 하늘이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최 감찰관이 놀랐습니다. 저는 박시댁의 머슴 하늘입니다. 연수 도련님이 도망치자 주인마님들을 위해 대신 혼례를 치렀습니다. 하늘의 고백에 최 감찰관은 더욱 놀랐습니다. 머슴이 도련님을 대신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연수는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혼례 전에 도망쳤습니다. 최 감찰관은 이 말을 듣고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을 불러라. 박대감이 관하로 왔습니다. 최 감찰관은 그에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머슴이 도련님을 대신했습니까? 박대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연수가 도망치고 혼례를 취소할 수도 없고 하늘이가 자청해서 최 감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사건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는 빚이 많았습니까? 네, 노름으로 많은 빚을 졌습니다. 보아함은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혼례 당일 아침에 확인했을 때 없었습니다. 최 감찰관은 꼼꼼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아함이 언제 사라졌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모든 것을 조사했지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수를 찾았습니다. 포졸이 연수를 붙잡아 왔습니다. 연수는 인근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이놈이 진짜 연수냐? 최 감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박연수입니다. 보아함은 어디 있느냐? 보아함이요? 연수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라. 이미 모든 것을 조사했다. 최 감찰관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연수는 노름꾼들과 함께 보아함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도망친 것이었지요. 이 불효자야. 박대감이 연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집안의 가보를 훔치고도 연수는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공범들도 모두 잡혔지요. 하늘은 무죄다. 최 감찰관의 선언에 모든 사람이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최 감찰관은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늘, 내 성씨가 무엇이냐? 저는 성씨를 모릅니다. 어려서 박씨 댁에 와서 내 부모는 누구냐? 그것도 모릅니다. 최 감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하늘의 신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지요. 하늘, 너는 정씨 가문의 후손이다. 정씨 가문이요? 20년 전에 영모 누명을 써서 멸문당한 정씨 가문의 유일한 후손이다. 하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출신이 있다니요. 그리고 그 영모 사건은 억울한 누명이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다. 최 감찰관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럼 하늘이는 정선우. 그것이 내 진짜 이름이다. 하늘, 아니 정선우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연수는 죄인이 되었고 정선우는 무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도 회복하게 되었지요. 진실이 모두 밝혀진 후 정선우 하늘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희였습니다. 선우님, 영희가 그의 진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영희 양 미안합니다. 거짓으로 혼례를 치렀소. 정선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다행이라니요? 진짜 연수와 혼례를 치렀다면 평생 불행했을 테니까요.
영희의 말에 정선우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씨 가문의 후손이시잖아요. 게다가 영희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선우님은 진실하고 착한 분이세요. 정선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영희 양, 정말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꺼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기이한 인연으로 만났지만 진실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지요. 박대감 부부도 기뻐했습니다. 정선우가 정씨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그를 진짜 아들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선우야, 이제 정식으로 우리 사위가 되어다오. 박대감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정선우가 감사하게 절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우리 집안을 구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다. 박대감 부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씨 가문에서도 정선우를 환영했습니다. 연수보다 훨씬 훌륭한 사위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우 사위,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 유씨 가주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네,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정선우와 영희는 다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치르는 혼례였지요.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길하시다. 백년해로 하시오. 축하의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선우는 혼례 후에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뛰어난 자질이 있었던 그는 밤낮으로 책을 읽으며 학문에 매진했지요. 영희도 남편의 공부를 도와주며 때로는 함께 시를 짓고 글을 논하며 학문적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정선우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소과에서 대과까지 연속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요. 급제 축하하오. 마을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머슴이었던 사람이 관리가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선우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럴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인품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정선우는 관리가 된 후에도 백성들을 위해 애썼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로 명성을 얻었으며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지요. 자신이 겪었던 억울함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희와의 사이에서는 아들, 딸도 얻었습니다. 총명한 아들 둘과 예쁜 딸 하나가 태어나서 집안은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요. 정선우는 아이들에게 학문의 중요성과 함께 사람 됨됨이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서 머슴이었다면서요? 큰아들이 어느 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란다. 오히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지. 어떤 뜻인가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정선우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대감 부부도 정선우를 진짜 아들처럼 모시며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연수는 죄를 뉘우치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선우가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을 때 그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에 취하지 않고 항상 백성들을 위해 일했지요. 정 대감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머슴에서 정승이 되셨으니 하늘이 내린 복이지. 사람들은 정선우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습니다. 어느 가을밤 정선우는 영희와 함께 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연이 참 기이하지요? 그러게요.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만약 그때 혼례를 치르지 않았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우리는 만날 수 없었겠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지요. 선우님,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요, 영희.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한편 청송 마을에서는 아직도 세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혜린 그리고 미연은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서 평온하게 살고 있다고 했지요. 참기름 향기처럼 은은하고 깊은 인연의 이야기였습니다.